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는 분석이 늘고 있습니다. 한때는 일시적 현상으로 비춰졌는데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도 입장을 바꿨죠. 인플레가 얼마나 지속될지, 시장엔 얼마나 큰 부담을 줄지 알아봅니다. 베스트셀러 인플레이션 이야기의 저자죠. 신환종 NH투자증권 FICC 리서치 센터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미국의 인플레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이제 줄 것이다. 이런 어떤 전제 속에서 일부에서는 단기에 그친다, 곧 끝난다, 아니면 상당 기간 지속될 거다. 이런 분석이 조금 팽팽한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쪽이 훨씬 더 많은가요? 올해 중반까지는 단기에 그친다라는 연준의 기존 전망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세했었는데요. 지금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이게 지난 8월 4일만 하더라도 자넷 옐렌 재무장관이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올 연말까지 물가 상승률이 페드가 예상하는 속도로 하락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 저 10월 24일 인터뷰에서 보면은 물가가 이제 내년 상반기를 넘어서까지 내년 하반기까지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을 바꿨거든요. 예. 그 파월 의장뿐 아니라 지금 네. 자넷 옐런 재무장관도 바꾸고 그리고 그 작년 말 연초부터 이제 네. 우리가 채권 왕이라고 요즘 부르고 있는 이제 누구죠? 제프리 본들락 같은 사람이 네. 4%짜리 그 인플레이션이 내년 도 그렇고 몇 년 동안 더 지속된다. 이런 얘기들이 실은 힘을 좀 얻고 있는데요. 4% 물가 상승률 상태가 네, 상당 기간 갈 거다. 할 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최근에 여러분들 아마 그린 인플레이션이라고 혹시 말씀을 많이 들어주셨을 겁니다. 네. 에너지 가격이 음. 좀 전에 이제 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가 이런 에너지 가격이 연초에 바닥을 헤매다가 지금 저 유가 WTI 80달러 막 이런 식으로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초반에는 경제가 회복되면서 발생하는 수요 급증을 공급이 따라하기 어렵다 이런 수급의 문제로 이제 봤던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예. 그와 함께 코로나19 이후에 탈탄소 정책이 예.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음. 그린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제 탈탄소 정책과 이것들이 그 공급 쪽을 좀 부족하게 하면서 예. 만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네. 지금 중국의 전력난, 각국의 지금 유럽의 천연가스 이슈 등등에 대한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아마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인플레이션이 좀 더 오래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신환종 센터장님도 시장의 그런 분석과 의견을 함께 하시나요? 저는 그 단기하고 이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좀 구분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올해 내년뿐 아니라 2020년대 네. 이렇게 한 10년씩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황이나 이런 거 들으시면은 실은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을 보시는 겁니다. 다음 달, 네. 작년 대비, 그다음에 지난달 대비, 그래서 올해 말 이런 것들을 들으시는데요. 이제 저번에 저희들은 이제 좀 길게, 그러니까 2020년대는 그 전과 달라지는 이런 환경이 뭘까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탈탄소 정책 같은 거를 그린 인플레이션 같은 건데요. 예. 그 전에는 값싼 거 막 사야 돼, 값싼 거를 사도 상관은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싸기만 하면 환경을 오염을 시켰던 아니면 누군가를 착취했던 인권 탄압을 했던 상관없이 그냥 큰 거를 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를 착취하거나 인권 탄압을 했거나 이런 걸 쓰면 안 되고요. 환경을 오염시켰다 그러면 더더욱 쓰면 안 되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바뀐 환경에서는 상당한 물가 부담,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작용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작용할 거라는 바탕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또 하나는 지정학적인 갈등 등도 싼 공장을 인건비가 싸고 이제 어떤 비용이 싼 공장으로 갔다가 이제는 어떤 지정학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을 가면 안 되고 우리한테 유리한 곳에 가야 되고 이게
경제적인 합리적인 게 아니라 경제 외적인 어떤 이런 일이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비용을 높이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크게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감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인플레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면 보통의 경우에 인플레 되면 이제 증시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들 이제 분석이 되니까 미국 증시가 조금 굉장히 큰 하방 압력을 받을 것 같은데 요즘 뭐 발표되는 기업 실적이 좋아서 그러는지 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혹시 인플레의 영향을 투자자들이 너무 과소평가하는 건 아닐까요? 과소평가라기보다는 예. 인플레이션에 견조한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아,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일단 대기업들은 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증시에서 보시는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네. 거의 산업별로 넘버1, 넘버2, 넘버3 뭐 이런 아주 큰 대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기업들은 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아, 이런 힘이 상당히 셉니다. 예. 협상력도 강하고 장악력도 독점이기 때문에 음. 가격을 전가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중소기업이라든가 실은 소비자들이 부담을 갖게 되는데 네. 지금은 인플레가 지금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뭐 대기업이든 뭐 여러 기업들 대부분들이 일단 가격 전가하는데 아직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네. 그런 기업들이 지금 주로 이제 많이 부각돼서 좀 주가가 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네. 이 시간이 계속 좀 뭐 내년까지도 계속되고 높은 부담이 된다면은 그때는 일단 중소기업들부터 그다음에 가격 전가가 좀 어려운 그런 섹터부터 조금씩 둔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아, 그게 내년 시장을 좀 우려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인플레가 이제 계속된다면 뭐 중소기업들의 어떤 그런 둔화가 시작된다는데 이미 어떤 혹시 뉴욕 증시에서 방금 말씀하신 기업 규모별이라든지 혹시는 업종별로라든지 어떤 변화가 벌써부터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일단은 다우지수,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 초반에는 그 비대면도 그렇고 여러 이슈 때문에 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나스닥이 네. 아주 중심이 돼서 이제 상승세를 이끌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다우가 계속 최고치를 이고 있는데요. 여기는 어. 실은 이제 전통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뭐 소비재 기업들 해서 인플레이션에 조금 더 그 견조한 그런 기업들 군으로 구성이 되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이 예. 테크 기업들에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할 때 중요한 화두였던 이 자산과 소득의 불평 문제 등등을 해결하는 문제들로 이제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음. 너무나 많은 돈을 다 가져가는 게 맞냐는 것들이죠. 어. 예. 이런 것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빅테크 기업들의 지나친 독과점, 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 이런 것들을 재조사하게 되면서 규제 강화들 때문에 테크 기업들의 부담이 높아지는 데서 나스닥이 조금 다우만큼 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이유들을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에서 회복이 지금 점점 되고 신접종이 확대되면서 경제가 정상화되고 하니까 항공, 호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빠르게 오르고 그전에 혜택을 받던 비대면에서 혜택을 받던 기업들은 좀 처지고 이런 흐름들이 지금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인플레이션과 결국 원인 결과 다 엮여 있는 문제인데 지금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 많은 기업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물류 유통도 잘 안 된다. 항만의 적체 컨테이너가 적체돼 있다. 제품 가격이 올라간다. 이 현상도 인플레이션처럼 좀 계속될 거로 전망을 하시나요? 아니면 뭐 좀 해소가 좀 빠른 시일 내에 될 거로 예상을 하시나요? 빠른 시일은 아니겠지만 지금 연말 연초쯤에 고점을 치고 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미국 제조업 PMI의 어떤 지표에 공급자 운송 시간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공급자 운송 운송 시간 시간 지수. 지수. 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안 좋았다가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서서히 올라갈 그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한 연말 연초쯤 되면은 이런 공급망 이좀 천천히 해소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높은 수준에 있겠지만 그래도 한 상반기 안에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 LA 롱비치 항구에 입항하지 못하고 대기 중인 선박수가 예. 9월 말 10월 초쯤에 이제 9점을
지난 것 아닌가 이런 판단들을 좀 하고 있겠고요. 아, 그다음에 지난 10월 13일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주요 항만을 24시간 운영하겠다. 그다음에 물류업체, 제조업체 연장 근무를 촉구하고 11월부터는 이제 육로하고 해로로 입국하는 백신 접종자는 외국인한테도 다 국경 전면 개방하기로 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쪽 특히 이쪽은 공급 측 병목 현상이 이제 연말 연초에 이제 우리가 또뭐 물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고점으로 해서 그 뒤로는 이제 서서히 좀 내려가는. 그래서 내년 상반기 뭐 1분기일지 2분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쯤 되면은 지금보다는 많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아세안 쪽도 이 예. 글로벌 생산 공장이거든요. 아세안 쪽이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이게 원활하지 않았는데 이쪽도 10월 이후에 확산세 둔화되고 좀 안정을 찾으면서 공장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 측 생산 차질은 연말을 정점 고점으로 해서 내년 한 1분기나 2분기쯤에 이제 완화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 병목 현상 연말 정도를 고점으로 이제 완화로 방향이 바뀔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군요. 네네. 뭐 여러 가지 인플레 이슈, 병목 현상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될 뭐 가장 중요한 최대 리스크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대 리스크가 뭐 하나 딱 뽑기는 지금 어려운데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세 가지에 특히 주목을 하는데 예. 하나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이 음. 예상보다 이제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지금 그렇게 크진 않은데 예. 혹시 이제 통제하지 못할 상황으로 가게 될 가능성들을 이제 계속 점검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그린 인플레이션 아까 그 문제가 에너지 가격 급등의 요인이 단순한 경제 뭐 수급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 변화죠. 중국이 발전량에서 63% 차지한 석탄 이거 줄이기 위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쓰지 마라고 하게 되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전력난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이 임시 방편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빠르게 또 계속 좋아질 거냐 그런 문제들이 남아 있는 가운데 유럽의 천연가스 이런 폭등은 그 러시아와 유럽 간의 그 만든 노드 스트림 2라는 파이프라인 요 지정학적 갈등 문제가 지금 결부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혹시 또 기후 문제도 있고 해서 원자재 가격 급등을 혹시 컨트롤하지 못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좀 완화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부담을 갖게 될 가능성 하나 있고요. 그것 때문에 경기가 둔화될 경우 이제 주식시장이라든가 상당히 타격받겠죠. 두 번째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테이퍼링 11월부터 할 건데요. 한 뭐 6개월 내년 6월까지 할 걸로 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지금은 이제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들을 다 반영했는데 그렇죠.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혹시 계속되고 그러면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영은 뭐 다 돼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아마 흔들릴 겁니다. 자, 요 두 가지는 아마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실은 가장 중요한 앞으로 이제 2020년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거는 저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이 양쪽의 다차원적인 갈등, 충돌이 제일 심한 글로벌 금융 시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중의 4차원적인 갈등. 그동안에 뭐 갈등 다차원, 다차원적인 다차원적인. 네. 단순히 무역 전쟁,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대만을 둘러싼 심각한 군사 안보적인 충돌 가능성, 그다음에 그 인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둘러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타협이 돼도 한쪽에서는 계속 싸우고 이게 좀 트럼프처럼 바이든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실무자들한테 다 이거를 준비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이 아니고서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없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이 압박의 수준을 높이면서 이게 전 세계적인 이런 매크로 문제가 아니라 개별 기업들한테 우리 기업들한테 도대체 어디로 가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시장이 상당히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시장의 반영이 덜 돼 있다. 반영이 덜 돼 있다. 네, 시장이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있다. 잘 되겠지. 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가장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다차원적인 갈등,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시장에 크고 작은 충격을 줄 수 있다. 투자자들 새겨 들여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단계적 일상 회복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네네. 되면 우리 투자 지형에 투자자들의 조금 상당히 변화가 좀 뭐 생길 것 같습니까?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시장은? 네, 뭐 이미 이제 변화들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저 여행도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니까 네. 단계별 완화에 따라서 혜택 보는 그런 섹터들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와 함께 네. 이제 그 금리가 그동안 상당히 급등했는데요. 우리나라 금리가 요 금리가 이제 좀 어떻게 멈출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그 저기 산업별로 좀 달라질 텐데 저희들은 이 국내 금리가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요. 예. 앞으로 쭉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게 아, 지금 저희가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을 한 2.5%에서 지금 2% 정도 그리고 이제 계속될수록 더 낮추는 예.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장기 경제 성장률이 자꾸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는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10년 금리 지금 2.4%는 보통 잠재 성장률이 이제 이 금리의 상한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거는 좀 무리다. 왜냐하면 공급망 약화는 회복이 되겠지만 네. 우리나라 지금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이 수출이 좀 그래도 올해 말 치고 서서히 둔화되는 가운데 고용 쪽 사정도 그리고 서비스업 생산 능력도 그다음에 이제 공장도 국내가 아니라 또 해외로 자꾸 나가는 이런 흐름에서는 우리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또 잠재 성장률 하락에 대해서 이것들 때문에 전망이 좋지 못해서 금리가 계속? 최근까지 급등했다가 오히려 이제 개방이 되고 네. 나서는 저희 우리나라 거 먼저 좀 완화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지금까지 신환종 NH투자증권 FICC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